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호가는 크게 떨어진 반면 신축 아파트는 오르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 때문에 되레 기존 신축 가격이 뛰는 규제의 역설이 제도 시행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통상 고가 비주거용 일반 건물을 꼬마 빌딩이라고 부르는데요. 내년부터 상속 증여세가 오르면서 현재보다 약 80% 넘게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부동산 관련 이슈 오늘 이슈진단에서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에선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한 열흘 정도가 이제 지난 됐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열흘이면 사실 시장이 그래도 초기 반응을 보이기에는 좀 충분한 시간인데 어떤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까? 우선 그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열흘 됐지만은 그 이전부터 이미 소문이 나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발표 이후에 이제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거라는 것 때문에 지은 지 2, 3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은 아주 거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30년 넘는 재건축 추진 가능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토부가 자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적용 지역의 가격이 한 70%에서 80%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국토연구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2% 연간 하락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신규 아파트, 분양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고급 분양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 주택 가격까지 끌어내리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로또 아파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초기에 분양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보통 한 20% 정도는 하락합니다. 지역에 따라 좀 차이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가격 자체를 내리는 거는 건축비보다는 토지비가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아파트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토지 가격이 낮아서 그래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을 보면 20%가 넘었단 말이죠. 네. 이게 같은 기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5.7%였으니까 기존 아파트들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이 분양 가격이 훨씬 가파르게 올랐던 셈인데 또 여기에 강남을 보니까 이 3.3제곱미터 저희 흔히 평당이라고 부르는 분양가가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게 현재 상황이어서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고육지책으로나마 부작용을 알고 있음에도 시행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적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올라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0가구 이상 되는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끊어야만 됩니다. 수부장자를 위해서. 주택도시 보증공사 직원이 1,000명도 안 되는데 그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통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느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를 좀 끊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마 시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국토연구원에서 말한 대로 이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그건 이전에 시행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가격은 분명히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완화했을 때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요. 이 수철 효과라고 그렇죠. 가격을 만약에 억제하게 되면 공급량이 줄게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만 관리처분 인가 마치고 이제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가 한 76개 단지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단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적용하는 거는 재산권 침해다라는 입장인 거고 국토부 쪽에서는 이게 손해를 입은 부분 자체가 불확실한 기대 이익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좀 상충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중에서 특히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그 단지들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입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분을 후분양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시행하는 법은 관리처분 인가 단계로 끌어올려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걸 배제했는데 이 관리처분 단계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종전부동산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조합원들이 동호수 추첨하게 되면 큰 평수를 분양받을 수 있고 낮은 평수를 분양받을 수 있죠. 예. 거기에서 더하기 빼기 해서 추가 분양을 내거나 또는 또 돈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이걸 일반 분양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등가 교환 방식에서 조합원의 분양분을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그걸 등가 교환 방식으로 조합원이 분양받는 것도 일반 분양분을 보고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후분양으로 돌리는 것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법률 위반이라고 이제 그 조합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발은 뭐 어차피 법률적으로 따지겠지만 국토부도 이미 법률 검토를 하고 시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처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단지들은 어쩌면 추가 부담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사업 계획서를 다시 써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조합들이 일부 좀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좀 계획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참 오래된 재건축 단지인데 네. 1대1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 오래된 계획을 다시 바꾸겠다고 그러고 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을 축소하고 조합원 분양을 좀 그 분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건축 입장에서는 사실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금년도 1월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거에 3천만 원 넘는 금액의 50%까지 물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분양 가격까지 통제하다 보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되면은 일반 분양물 줄이고 조합원 분양물을 늘리거나 또는 고가 아파트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수익을 덜 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쩌면은 양쪽에서 분양 가격과 종후 자산에 대한 세금까지 물리기 때문에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반포 1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을 벌였는데 1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이겼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사업이 추진하기는 어려워지지 않겠나. 물론 잠실이나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의 전반적인 상황이 재건축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수요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조합도 있겠지만 리모델링도 적용이 됩니다. 30가구가 넘으면 리모델링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쉽지 않고요. 이번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관리에서 만약에 시행된다면 배제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배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경제 자유구역처럼 자유구역청에서 지정한 지역은 또 배제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반면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속내가 복잡해진 반면에 신축 아파트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안 그래도 비쌌던 신축 아파트가 네. 더 비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몸값이 오르는 이 추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것, 적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지은 지 1, 2, 3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이 비싼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이후에 입주 시점인 3, 4년 후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신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강남 지역에 3.3제곱미터 5천만 원 좀 비싸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는 것은 공급량이 부족할 거라는 것, 적을 거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년부터 이제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그러니까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꼬마 빌딩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상속 증여세를 산정할 때 기준 시가가 아니라 감정 평가를 활용하겠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지금까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세금을 물릴 때는요.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3,600만 개 필 중에서 50만 개를 선정해서 평가하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개별 공시가를 산정한 걸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가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낮고요. 어떤 데는 지방의 농지는 50% 이하도 있고요. 토지는 차등적으로 적용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 평가를 감정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한 7, 80%밖에 안 됩니다. 예. 서울에 한 80%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감정 가격으로 환산해서 돌린다 그러면 거의 시가 감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시가에 줄여서 만약에 평가하게 되면 지금보다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등록 숫뿐이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 모두가 다 바뀔
수 있는데요. 이래 되면은 그 구입자 입장에서나 또는 매도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꼬마 빌딩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적용하기 전에 상속지혜나 매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부담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알 수가 있나요? 적어도 지금 만약에 공시지가 자체가 80%라면 예. 95%, 100% 평가하면 10%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세부담 자체가요.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 다른 상업용 부동산들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일반적인데 네. 꼬마 빌딩만 유독 이 공시 가격을 활용을 해서 세금에서 이득을 봤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제 국세청들의 설명인데 안 그래도 꼬마 빌딩 아무리 뭐 꼬마 그래도 뭐 50억 원 내외 정도 하는 빌딩이다 보니까 뭐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당연히 세부담도 만만치 않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꼬마 빌딩에 뭐 투자자 입장이라면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건 뭐 언제나 괜찮은데요. 투기용 부동산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요. 꼬마 빌딩의 규모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50억 100억인데 굉장히 많은 돈 아닙니까? 쉽게 그렇죠. 매입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절세 안 되면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또 세금이 더 올라가기 전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네. 지금 일단은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거리기만 하면 각종 규제책을 내놔서 미리 일찌감치 억제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일 그 경제 전쟁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기업 부동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것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뭐 부동산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지는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향 안정세로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도 이제 3기 신도시부터 공급량을 또 늘리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은 지역별 차별화가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서울 시내의 공급량이 줄어서 3, 4년 후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지역은 뭐 공급량이 많습니다만. 네. 이게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신도시 물량 이거를 이제 정부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물량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정부의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죠? 과연 그럼 서울 사람들이 그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느냐의 문제죠. 선호하는 지역이 과천이나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 창릉지구는 813만 제곱미터에 3만 8천 가구나 됩니다. 그러나 남양주 왕숙 1, 2지구나 또는 김포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지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 경계로부터는 가깝지만은 이전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서울에 사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기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제 이렇게 3기 지도를 공급하게 되면 그래도 분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사실은 서울의 근본적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재건축 재개발도 좀 활성화시키고 공급을 늘려야 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 수요가 많은 것을 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대중 교수였습니다.